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지연입니다. 요즘 ETF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ETF. 오늘 ETF 투자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저희 ETF에 대한 기초를 제대로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란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ETF와 관련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은데 2021년도만 하더라도 ETF 국내 순자산 규모가 74조, 그리고 작년이 297조, 그리고 지금이 400조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ETF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몰리고 시장이 커진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ETF가 뭔지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ETF가 정말 좋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몰렸겠죠? 금융상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왜 ETF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ETF가 주식의 장점하고 펀드의 장점만 이렇게 뽑아놓은 상품이라서 그래요. 근데 주식은 분산 투자가 안 되죠. 한 종목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근데 펀드는 분산 투자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실시간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과거에 펀드만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 펀드 판매 많이 했었는데 이제 펀드에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난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하면은 오늘 종가로 체결이 되거나 하루나 이틀 있다가 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펀드가 이러한 단점이 있었는데 ETF는 뭐냐? 이제 주식에 실시간 거래되는 장점과 펀드에 이렇게 분산 투자해주는 장점을 뽑아가지고 시장에 상장시켜서 이렇게 수시로 사고팔게 해준 금융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딱 들어봐도 장점이 무지 많죠? 그쵸. 예, 장점만이 뽑아온 상품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서점을 갔는데 서점에서 특히나 ETF와 관련된 신간들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실제로 ETF 투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장이 커진 것 같은데, 그러면 펀드와 비교했을 때 ETF 시장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또 뉴스 보면은 ETF 신상품도 되게 많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옷의 유행을 타듯이 ETF도 이런 테마, 유행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그때 시대마다 이렇게 이제 인기를 끄는 테마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누가 뭐래도 AI 쪽 네. 테마가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기,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자산운용사에서도 이제 그 관련된 테마 섹터 분야에 투자해주는 ETF를 계속 출시를 해주고 있어요. 출시를 해야지 또 자산운용사에 돈이 몰리면서 이제 자산운용사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투자자도 좋아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그렇게 운용을 해주니까 우리도 이제 더욱 손쉽게 ETF를 매수해서 수익을 볼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워낙에 이제 네. 신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도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걸 선택해야지 더 괜찮은 건가? 이런 기준이요. ETF에는 이제 각종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딸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ETF를 사야 되는데, ETF를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사야 되겠다라고 네. 했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해야 하시나요? 네이버 같은데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스닥 100을 치면은 한 30개 ETF가 쫙 떠요. 그러면 거기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이제 그러면 저는 그때 우선적으로 2개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에는 시가총액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거래량을 보라고 또 말씀을 드려요. 거래량이 높다는 것은 이제 유동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동성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순자산 가치, 이 ETF가 투자해주는 그 대상 가치의 그 적정 가격이 지금 100원인데 나는 100원에 팔고 싶어서 내놨는데 유동성이 낮아서 이거를 100원에 못 팔고 95원에 팔아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또 괴리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괴리율이 또 낮은 ETF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려면 유동성을 또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좋은데, 이제 여러 ETF가 제가 아까 이렇게 30개 운용사만 다른 이제 여러 종류의 ETF가 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용사마다 또 보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운용 보수를 포함한 총 보수가 또 저렴한 ETF를 선택하는 게 좋죠.
이렇게 네. 똑같은 ETF 상품이더라도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산업이 약간 이제 좀 뜨고 있다, 유망하다라고 한다면 특정 종목에 자금이 많이 쏠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대형주 위주로 자금이 쏠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은 펀드 매니저가 이제 ETF를 운용을 해주죠. 보통은 이제 패시브 ETF도 있고 액티브 네네. ETF도 있는데, 뭐 패시브 ETF는 보통 주가지수 대로 수익을 이제 달성해주는 ETF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시브 ETF 투자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에 투자해주는 ETF를 매수를 했다. 네. 그러면은 내 돈이 이제 들어가면 자산운용사에서 그거를 500개 종목을 쫙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우량한 쪽 위주로 돈이 몰리는 거고, 액티브 ETF도 마찬가지예요. 액티브 ETF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조금 더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주는 ETF를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매니저가 운용을 할 때 작은 주식, 뭐 약간 재무 건전성이 좀 안 좋은 주식은 안 사겠죠. 그렇죠. 우량 주식 사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우량한 주식 위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블랙록이 네네. 애플이랑 엔비디아의 비중, 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들어오면 그쵸. 계속 사야 되니까 이제 그 주식을 이제 계속 사면서 대주주가 이제 블랙록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ETF를 매수할 때 뭐 구성 비중이라든지 어떤 종목이 들어갔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수수료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아주 장기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 총보수 관점에서 총보수가 뭐 연 0.5%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10년이면 5%인 거고요. 네. 20년이면은 이제 10%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보수가 비싼 게 이제 당장 1, 2년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 차이로 인해서 수익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ETF에 투자를 할 때 지수형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은 어떤 특정 산업을 좀 위주로 하는 ETF에 투자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패시브 ETF랑 액티브 ETF의 결정적인 차이, 뭐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패시브 ETF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수에 그냥 투자하는 거 효과를 내주는 ETF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별로 안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액티브 ETF 대비해서 비용이 좀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반면 액티브 ETF는 이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열심히 운용하는 ETF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액티브 ETF는 아무래도 보수가 좀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과거 10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액티브 ETF가 패시브 ETF보다 성과가 더 좋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액티브 ETF를 왜 보냐? 잘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잘 타면은 또 초과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ETF 선택을 할 때는 이제 벤치마크 지수 대비 과거 한 3년 동안 이제 성과를 더 냈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액티브 ETF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뭐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도 있고 해외에 직접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중에서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지가 될까요? 실은 그 두 개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투자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두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이 다르다. 네. 소득에 분류되는 성격이 다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투자하는 통화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 ETF인데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환을 해지해주는 ETF도 있고요. 예, 환을 노출해주는 ETF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투자해주는 ETF는 기본적으로 달러를 사다 보니까는 환 노출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ETF의 환 노출 포지션하고 포지션은 똑같아요.
예, 그런데 국내 ETF는 우리가 볼 때는 원으로 들어가고 미국 ETF는 달러로 이제 우리가 바꿔서 놓아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또 국내 ETF의 또 환해지와 언해지의 좀 환해지 아닌 것 차이점을 좀 보자면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화로 투자를 하면은 이제 펀드 운용사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줘요. 달러로 투자를 해주죠. 자, 그러면 환해지는 이제 이걸 투자를 해주면서 환을 고정시켜줘요. 이거를 환해지라 그러는 건데 이렇게 환해지 할 때 연간 2%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기초자산의 변동만 보면 돼요. 환율까지는 안 봐도 되는 거죠. 그게 좀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고요. 반면 언해지, 환 노출이죠. 환 노출 같은 경우에는 환을 안 잡아줘요. 그러니까 운용사에서 환해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도 봐야 되고 기초자산도 봐야 되는데 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원화 가치가 좀 올라니까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은 두 개 이제 합쳤을 때 수익이 이제 거의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제 환율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졌어도 뭐 원금이라든지 약간의 수익을 또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지려면은 경제가 아무래도 안 좋을 때 좀 침체됐을 때 떨어지잖아요. 그럼 보통 경기가 침체됐을 때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환율이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또 포트폴리오 보험 역할을 해요. 이런 건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 해지가 좋을지 또 환 노출이 좋을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 ETF를 환 노출하는 게 좋을지는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말씀드리는 김에 이제 세금도 아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는 소득이 이제 비가산의 과세 제외가 아닌 이상은 전부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돼요. 근데 이제 미국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요. 배당만 배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양도는 내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지도 않고 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환율이 좀 오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게 요즘에는 어플로도 얼마만큼의 환차손을 낼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또 환율에서 이익을 보고 있어서 아 이렇게 또 상충이 되는구나. 그렇죠. 완충이 되고 포트폴리오 보험 효과를 왠지 좀 누리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ETF 하면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이 막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레버리지 투자, 인버스 투자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레버리지 투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지수의 이제 변동성이 있으면은 이 변동성의 2배나 3배를 매일 추종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렇게 매일 추종하는 이제 성격이 있어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원지수하고 차이가 벌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짜리 ETF를 샀어요. 근데 이 100원짜리 ETF가 오늘 10% 올랐다가 내일 10% 떨어지면은 100원 언저리 될 거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00원짜리가 12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일 되면은 120원인데 여기서 또 10%가 떨어졌으니까 레버리지 2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일 음해복리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120원에서 20%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94원이 돼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거죠. 하락하면 수익 보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식은 우상향하는 자산이잖아요.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물론 뭐 충격이 있을 때마다 훅훅 빠져요. 근데 그걸 맞추겠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빠질 때가 돼서 들어갔는데 안 빠지고 계속 오르게 돼서 이제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나는 그래도 맞추고 싶다. 나는 정말 꼭 조정이 올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인버스도 단기로 레버리지도 단기로 투자하는 게 좋다.
라고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는 진짜 매일매일 내가 홀짝 게임에서 매일 이기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뛰어들지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신용까지 네. 써서 했다 네. 이러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솔직히 수익이 나면 좋기는 한데 저는 수익이 나도 문제될 거라는 게 뭐냐면요. 네. 수익이 나면은 그 도파민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큰 도파민을 바래요. 그러면서 투자 금액이 점점 커지고요. 웬만한 정상적인 수익률에 만족을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난 큰 금액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매번 맞춰요? 잘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이 또 어마무시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까지 일으켜서 했으면은 그 충격이 꽤 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양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예. 네. 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뭐 ETF에 대해서 좀 기초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ETF는 펀드의 장점을 가지고 주식의 장점을 가지면서 좀 사고 팔기 쉽게 되어 있으면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정답입니다.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예, 예. ETF의 뭐 단점은 없을까요? ETF의 단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융 쪽에 오랜 기간 종사를 했고 또 여러 그 금융 상품을 봐왔잖아요. 네. 최고로 좋은 상품 같은데요. 예, 투자하기에 ETF보다 좋은 게 있을까? 물론 이제 ETF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말만 듣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야, 이거 배당 20% 준대. 그래, 빨리 사. 그런 얘기만 듣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예, 많이 알아보고 정보를 최대한 습득하고 접근해야 된다. 요게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네. 이제 네네.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주식 투자가 있고 ETF 투자가 있는데 네네. 이 두 가지를 어떤 관점에서 각각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요, 개별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개별 종목의 회사에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얼마나 우량한 회사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변동성이라든지 과열 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반면 ETF는 이제 우리가 ETF를 매수하면은 종목을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펀드 매니저가 고르거나 패시브를 하면은 우량한 종목에 알아서 다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 신경 쓰는 분야가 좀 다르고 분석하는 분야가 좀 다르다. 네. 개별 주식 잘못 투자하면 못 태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상장 폐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ETF는 한두 종목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뭐 ETF가 폐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뭐 물론 이제 뭐 곧버스 이런 거 했는데 계속 올라가면 예, 가치가 막 제로가 되기도 하지만 하여튼간 예,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주식을 샀을 때는 그런 리스크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ETF 투자가 초보 투자자한테도 맞고 예, 직장인 투자자한테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살짝 궁금증이 생기는 게 네네. 내가 개별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는 네.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별로인 네. 것 같다 하면은 네네.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애초에 묶음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뭔가 이 주식이 좀 주가가 빠지고 있다 했을 때 네. 자산운용사에서 이 네. 구성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액티브는 해주죠. 우리 ETF 이름에 액티브라고 찍혀 있는 ETF들이 있어요. 이제 그 ETF는 제가 아까 비용이 좀 더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비싼 비용을 받고 펀드 매니저가 지금 이 종목 너무 과열돼 있는데 아니면은 앞으로 재무 구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종목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전문가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전문가 같다. 그러면 직접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매달 월급 이외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최근 월배당 ETF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배당만 바라보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김정란 작가님과 함께 월배당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ETF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해봤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시간은 좀 실질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배당 ETF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월배당 ETF
뭐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월배당 ETF가 득이 되는 구조인가요? 실제로 제가 득을 봤어요. 네. 제가 은행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2024년 1월에 퇴사를 했거든요. 네. 퇴사를 했는데 급여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급여가 안 나올 걸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진짜 급여가 안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현금 흐름이 이제 당장 문제가 그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아놓은 돈하고 퇴직금하고 해가지고 일부를 월배당 ETF에 투자해서 이제 월배당 ETF에서 매월 나오는 배당으로 제 생활비에 지금 보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배당 수익률이 지금 이제 제가 그 포트폴리오로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는 저는 한 연 10%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배당을 받고 있어요. 되게 괜찮은데요. 갑자기 눈이 네. 번쩍 띄었습니다. 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음. 사실 예전에는 제2의 월급 하면 그거를 얘기 많이 했었어요. 건물주 되면 그쵸. 안정적으로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배당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네. 되게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네. 작가님도 건물주의 네.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투자한 지는 좀 됐고요. 네. 5년 전에 좀 매도하고 싶어서 매도를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데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지금 6월이 만기인데 나가시겠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대출도 당연히 있죠.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이제 공실 리스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뭐 공실은 안 되길 바라면서, 그래서 제가 건물을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죠. 상가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네. 저는 이제 월배당 ETF 쪽에 그냥 뭔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건물주가 돼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이제 또 뭐 네.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되게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민원 같은 것도 처리해줘야 되고 그렇죠. 은근히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도 되게 많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공실 리스크 너무 맞아요. 무섭잖아요. 맞아요. 뭐 작년에도 이제 전화가 와서 뭐 물이 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면 저희가 이제 가서 봐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세입자분께 연락이 오면 덜컹덜컹하죠. 연락이 안 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뭔가 꽤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이제 꽤 있는 거죠. 물론 월배당 ETF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있어요. 리스크 물론 있는데 네. 이제 건물은 제가 볼 때 상가는 조금 더 많지 않나. 또 뭐 월세를 저희 세입자분은 잘 주셨지만은 월세가 또 잘 안 주는 분도 밀리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엄청나게 또 신경이 쓰이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골라보시죠. 건물주냐 네. 월배당이냐. 지금은 월배당이죠. 왜냐하면 지금 또 시대가 네. 지금 상가를 잘 방문을 안 하는 시대잖아요. 뭐 모든 쇼핑을 다 앱에서 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는 상가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상가 투자는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월배당 ETF를 잘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배당 ETF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좀 알짜배기를 고르는 비법이 있다면?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할 때는 3가지 수익률을 알아야 돼요. 네.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게 배당률이죠. 배당률. 예, 아까 저한테 배당률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배당률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어딘가 투자를 하죠.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금이든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걸 기초자산이라 부를게요. 그럼 이 기초자산들이 가격이 또 출렁거려요. 플러스도 됐다 마이너스 됐다 그걸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두 개를 합한 걸 토탈 리턴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배당률만 보면 안 되고 토탈 리턴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5원 배당 받으려고 100원짜리 ETF를 샀어요. 그런데 5원 배당을 받았는데 ETF의 프라이스 리턴이 90원, 마이너스 10% 떨어진 거예요. 그럼 토탈 리턴은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면 뭐지? 내 원금에서 그냥 받은 거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탈 리턴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는 지표는 저는 이 토탈 리턴을 표준 편차로 나눠요. 이걸 좀 위험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으로 나누는 거다 보니까 이 리턴이 크면 클수록 이 수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기본으로 봅니다. 이제 비슷한 유형의 ETF 중에서 월배당 ETF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위험 대비 토탈 리턴이 잘 나오는 거, 성과가 좋은 거를 저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라기보다는 기초자산? 기초자산을 그렇죠. 같이 예. 봐야지 그 토탈의 수익률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이 기초자산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배당이 높은 거를 선택하려면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위험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위험이 이렇게 큰지 모르고 이 배당률이 높다고 덥석 샀어요. 근데 위험이 와가지고 얘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멘붕이 예, 이제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고 사냐 모르고 사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버틸 수 있냐 없냐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회사가 뭐 이번에는 배당금을 좀 높게 주겠다 이런 공시들이 뜨잖아요. 보통은 일단은 배당이 많이 주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쁘긴 기쁘잖아요. 그렇죠. 안 주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 회사가 번 돈을 네. 주주에게 너무 많이 나눠주는 것도 혹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적당히 나눠주는 거는 당연히 좋죠. 네. 주주 친화적이고 좋은 건데,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나눠준다. 그러면 현금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 기업의 이익이 계속 날 거고 앞으로 이익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을 하려면 뭔가 혁신을 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은 연구 개발이라는 걸 해야 되고, 뭔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쪽에도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우리한테 배당을 다 해주면 뭔 돈으로 투자하지? 그러면 성장성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신호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신 네.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토탈 네. 리턴이 제일 중요하다. 월배당은 그렇죠. 토탈 리턴이 중요한데 이 토탈 리턴을 보려면 기초자산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배당 투자 초보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종목을 고르는 스트레스 없이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배당 투자를 하실 때는 ETF를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배당 ETF 선택을 하실 때 배당이 높아 보이는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월배당 ETF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당을 받아도 원금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원금이 안 깨지려면 포트폴리오로 이제 담는 건데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담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깨지면 어느 하나가 안 깨지거나 오르면서 서로 완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월배당은 받으면서도 원금은 어느 정도 지켜지는 거고,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이제 중동 분쟁이 한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꽤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불안하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금은 그래도 제법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초보자가 월배당 ETF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담으면 좋은데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구독자분들께 포트폴리오 소개를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연구 포트폴리오? 네. 그게 뭐냐면 1987년도에 해리 브라운이 고안한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주식의 25%, 금의 25%, 장기채 25%, 현금이 25%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라는 포트폴리오거든요. 영구적으로 가져가라.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4개의 자산으로 이제 저는 여기에 저의 그 매크로 뷰, 경제 이런 이제 시황에 맞춰서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 권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초보자시라면 이렇게 4가지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월배당을 받는 거를 한번 다 매수를 해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부터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25만 원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당도 한번 받아보시고, 이 ETF가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 ETF 액티브는 뭐고 H는 뭐지? 뭐 이러면서 공부를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어는 무엇이지 해서 딱 생각난 건데 네. 요즘에 또 배당 많이 주는 ETF 중에 하나가 커버드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일단 커버드콜이 뭔지부터 개념을 짚고 네.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음식에 비유하는 걸 좀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커버드콜용 ETF를 제가 이제 피자 같은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피자가 빵을 먹고 그 위에 치즈도 같이 먹잖아요.
예, 커버드 콜형 ETF도 기초 자산을 사요. 거기에 더해서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배당을 해줘요. 이 옵션 프리미엄이 이제 왜 생기냐? 이걸 알면 이 커버드 콜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장기채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단기채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자산을 하나 사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나 사고 이 주식을 살 권리를 팔아요. 이거를 콜옵션 매도라고 네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콜옵션을 이제 팔면은 뭔가 받죠. 예, 팔았으니까 뭘 받아요. 그걸 프리미엄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네, 무조건 좋네.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이렇게 빵이 있고 피자가 얹혀져 있는데 제가 요게 이제 빵을 기본적으로 사기 때문에 빵 가격이 출렁거리죠. 예, 그래서 이 커버드 콜 가격도 출렁거려요. 그래서 이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하방이 방어되지 않아요. 네. 단 옵션 프리미엄만큼은 좀 덜 빠지겠죠.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제 살 권리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살 권리 팔았어요. 근데 이 주식이 조금 올라 있으면 이걸 산 사람이 야 100원에 줘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는 상승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1세대 커버드 콜 ETF는 ATM이라고 100원에 살 권리를 100% 팔았어요. 그러니까 상승에 참여를 전혀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얘가 출렁일 때마다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2세대, 3세대 커버드 콜이 나왔는데 상승에 90% 참여해줘. 뭐 예를 들어서 옵션은 10%만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상승을 할 때 90% 참여를 한다. 그래서 결론은 특징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네. 하방을 방어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승할 때 100% 따라가진 못한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걸 받아서 우리한테 높은 월배당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커버드 콜은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나은 건가요? 저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상승 참여를 90% 정도까지 해주다 보니까는 출렁일 때 같이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계속 배당을 받거든요. 잘 배당해주는 ETF는 뭐 연 12%, 15%, 뭐 18%까지 배당을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는 상승을 100%못 따라가더라도 이 배당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연금 계좌는 되게 안정적인 그 투자 상품만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IRP는 이제 30% 정도로 안전자산으로 네.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그 네. IRP에서도 커버드 콜이 혹시 가능한가요? 위험자산에서 선택이 가능하죠. 네. 자, 우리가 또 배당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배당을 꾸준히 주었는가, 그리고 배당을 계속해서 높여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월배당 ETF에서 담는 기업들이 어떤 종목을 담냐, 그런 것도 좀 봐야죠. 그러면 네. 한 번도 배당을 거르지 않는 기업이 실제로 또 존재하고 있나요? 예, 미국에서는요, S&P사에서 이제 배당 귀족주라고 배당 이렇게 귀족주. 예,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네. S&P 500개 기업 중에서 25년간 배당을 한 번도 줄이지 않고 늘린 기업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크게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기업 중에서 50년 동안 배당을 계속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을 또 배당 킹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배당 문화가 오래됐고 친화적이니까. 그렇죠. 좀 더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뭐 코카콜라, 존슨앤존스 이런 기업이 해당이 되죠. 이래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긴 해야 되네요. 그렇죠. 위험하긴 하지만 일부에서 한번 이제 언급하긴 했지만 레버리지 인버스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장기 투자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투자하셔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 네. 이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 리스크 네. 관리와 주의사항도 저희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배당금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네. 아까도 뭐 살짝 얘기해 주시기는 네, 네. 했지만 네. ETF 가격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이럴 때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월배당 ETF를 접근을 할 때 저는 처음부터 그냥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월배당 ETF들이 뭐 전통형도 그렇고 커버드콜형도 그렇고 하방 방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방 방지가 안 돼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데 지금이 다 떨어졌는지 더 떨어졌는지 그거를 어떻게 맞추나요? 맞추기가 참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접근을 포트폴리오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관리가 좀 더 쉽고
그래도 여기서 나는 좀 더 위험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접근도 좀 금액을 분할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뭐 나는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한 300, 300, 400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가지고 또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는 거죠. 자산도 분산, 시점도 분산. 요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거는 네, 네. 약간 이제 소액으로 시작해보는 관점에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네. 만약에 네. 진짜 나는 월배당으로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혹은 200만 원씩 받아보고 싶다 네네. 하면은 네. 이제 시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이 되게 많아요. 네. 3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요즘에 이제 300 받으면 세후 300이 꿈이잖아요. 그쵸. 생활비에 뭐 파이어할 수 있는 월 현금 흐름인 거예요. 계산을 해봤는데 월 배당률이 연 10%다. 그러면은 세금하고 건강보험료 다 떼는 거 감안하고 한 4에서 4.5억 정도 있으면 가능하고요. 근데 우리가 나 10% 하는 거 너무 위험해서 못 하겠어. 그러면 이제 내려갈 수 있죠. 배당률이 연 5%로 내려가면은 그러면 한 9억에서 9억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버셔서 네. 우리 또 40대, 50대 빨리 파이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백문이불여일견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당장, 요즘은 증권사 안 가도 되잖아요. 핸드폰에 앱 설치하셔가지고요. ISA가 없다면 ISA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생각을 하고요. ISA 중개형을 만드셔서 월배당 ETF를 한 주씩 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배당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도 많이 생기실 거고 또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계속 정보 취득을 하면서 이제 투자 실력이 올라가실 겁니다. 뭐니 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해보는 것만큼 네네. 직관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제 채널 이제 홍보는 아니고요. 제가 머니버테크 김정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월배당 ETF 투자를 하면서 문제되는 것들이라든지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해서 제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렸더니 구독자분들도 이제 되게 유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예 그냥 다 책으로 꼭꼭 엑기스만 담아서 이제 이번에 책을 또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조금 파편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늘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책을 보고 영상을 보면은 조금 더 쏙쏙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것 네, 같아서 네. 제가 분명히 책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나의 첫 월배당 네. ETF 맞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서점에 가시거나 네. 또 이제 인터넷으로 네. 검색하면은 네. 쉽게 또 구입이 가능하시니까요. 책으로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도 함께 구매하셔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서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같은 ETF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절세 계좌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김정란 작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1부에서는 ETF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를 좀 잡아봤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월배당 ETF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오늘은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ETF를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정말 좋아지는 점이 많은데요. ETF에 투자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비과세나 과세 제외되는 수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비과세되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되고요. 또 국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코버드콜 전략을 써서 발생되는 그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수익은 과세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수익은 전부 배당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반 계좌로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ISA라든지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요, 상당 부분 절세되는 게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용으로 했을 때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 이제 이상은 9.9%로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ETF에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일반 계좌를 통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세금을 154만 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ISA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일반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이 79만 2천 원으로 줄어들어요. 거의 절반으로 네네.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당장 눈에 띄는 세금부터 줄어드는 게 있고요. 여기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앞으로 내야 될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해서 배당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종합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금융소득이 이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내 건강보험료도 늘어나는 소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ISA라든지 IRP 연금저축으로 투자를 해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내 세금을 증가시키거나 내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지 않는 소득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반드시 ISA와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는 꼭 활용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절세 혜택을 받는 이외에도 연말정산 혜택 이런 걸 네네. 받을 수 있는 계좌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 연금저축하고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급여를 받아서 내 소득세를 내는 분들이라면은요, 이왕이면은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저축도 하시고 운용도 하시고 내가 낸 이제 원금의 일정 금액만큼 이제 뭐 13.2%나 16.5% 곱해가지고 세금도 돌려받고 뭐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도 우리가 이제 네. 재테크를 하면서 돈을 불리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달라질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주식을 뭐 1년 하고 그만두고 이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네. 장기적으로 이제 누적 수익률이 쌓이다 보면은 이런 절세 혜택들이 더 크게 와닿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ISA 같은 경우는 뭐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연금 관련 상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간이 장기잖아요. 장기이다 보니까는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이 금액을 그대로 복리로 쓰는 거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 차이가 꽤 크게 벌어져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000만 원 투자를 해서 매년 10%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일반 계좌를 통해서 매년 세금을 떼고 재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10년 있다가 그 자산이 2,252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금저축을 통하게 되면 과세 이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을 다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있다가는 연금에서 투자했을 때는 2,593만 원이 돼요. 이 차이가 340이거든요. 네. 근데 20년이 되면 더 드라마틱해요. 20년이 되면 차이가 1,649만 원으로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장기다 보니까 이 시간에 이제 그 불어나는 거, 그 차이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또 복리의 마법.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예, ISA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묶여 있고 네. 또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장기로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돈이 묶이게 돼요. 그 시간만큼. 그렇죠. 이걸 혹시 네, 네. 해지하지 않고 돈을 이제 급하게 써야 될 때 인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선은 ISA 같은 경우에는 이자는 뺐으면은 이제 3년 안에 이제 찾게 되면은 내가 세금 혜택을 못 보게 되는데 원금을 뺐을 수가 있거든요. 예, 원금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ISA로 예, 예적금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원금에 대해서는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ISA로 뭐 예적금을 운용하셔도 되지만 ISA로 ETF로 보통 운용을 네네. 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ETF 운용을 하다가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ETF 하나를 매도해서 현금화 시켜놓고 네네. 거기에서 이제 원금 부분만큼 인출을 하는 거죠. 그럼 굳이 해지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좌는 살려놓고 수익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은 이제 3년 뒤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네. 연금 관련된 어떤 전문가님과 함께 네네. 인터뷰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분이 예. 20, 30대는 네네. 연금 계좌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네네. 큰 돈 쓸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든지 뭐 집을 그렇죠. 산다든지. 예. 혹시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매년 그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물론 이제 나는 3년 있다가 이런 목적이 있어. 나는 꼭 돈을 이만큼 모을 거야. 나는 노후 준비 나중에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안 하시면 되는데, 네. ISA 하고 나서도 여유 자금이 조금 있다면 저는 연금저축에 이제 최소 내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어쨌든 빨리 할수록 그럼요. 나중에 누적되는 게 훨씬 더 크니까. 그럼요. 예,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예, 10년, 20년, 30년까지도 넣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짜본다면 일단 네. 좀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건 ISA 쪽으로. 그래야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돈을 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ISA는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된다. 네. 예, 이제 그 금융소득 이제 종합과세 대상자이지 않는 분들은 저축을 할 때 기간이 3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예, 3년 동안 이제 목돈을 모아서 이제 그거를 뭐 또 어디에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ISA는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된다. 제 자녀들도, 예, 제 자녀 이제 성인인데, 예, 제 결혼을 빨리 해서 성인인데요. 하여튼 제 자녀들도 ISA부터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ISA는 네. 필수고 네. 연금 계좌도 20, 30대부터 해야 된다라고 그럼요. 말씀해 예. 주신 거예요. 제가 20대부터 가입한 이제 연금저축을 퇴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은행에는 미안하지만 인출을 해가지고 증권사를 옮겼어요. 네. 이제 빼서 옮겼는데 금액이 꽤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 꾸준히 매년 불입을 했었거든요.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럼 만약에 좀 네. 소득이 있으신 40대, 50대 직장인 분들은 네. 연금저축이랑 IRP 한도를 끝까지 채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적당히 채우는 게 좋을까요? 여유가 된다면 저는 끝까지 채우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원래는 이제 연금저축은 600까지, 그 다음에 IRP에 이제 합쳐가지고 900까지가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입금 한도는 연간 1,800이거든요. 그래서 1,800을 그냥 꽉 채워서 넣으시면은 꽉 채워서 넣고 내가 9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9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안 내요. 그리고 또 이 900하고 또 세액공제 받은 900이죠. 이 1,800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3.3에서 5.5를 연령에 따라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낮죠. 예, 딱 벌써 이제 15.4 맞죠? 예, 15.4% 이제 안 내고 연금소득세로 내면 되니까 이게 훨씬 유리한 거죠. 예, 그래서 좋죠. 그럼 혹시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 중에서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뭐 사실 그런 건 상관없을까요? 저는 이왕이면 연금저축 먼저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연금저축은 안전자산 의무투자 비율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그렇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금저축 먼저 채우고 이제 나머지는 IRP로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인이신 분들은 그래도 이걸 하기에 좀 수월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은퇴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가정주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없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떤 계좌가 필요할까요? 이분들도 연금저축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800만 원까지 연간 불입을 하고, 물론 이제 55세 지나고 나서 연금으로 받아야 되지만은 이 1,8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안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안 내요. 예, 대신에 여기에 붙은 이자만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니까 절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부들도 저는 하시면 좋다. 대신에 이제 뭐 최소 유지 기간, 예를 들어 연금 연령 계시는 뭐 몇 세 이상 이런 조건이 있기는 하죠. 이제 오늘이 2026년 3월 9일인데 이제 보통 해가 한 번씩 바뀌게 되면 이런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약간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번에도 뭐 세금 제도가 바뀐다거나 계좌에 대해서 변경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이중과세 논란이 한참 있었어요. 이러한 이제 절세 계좌들에 대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국내 ETF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 국내 ETF가 미국에 투자해주는 ETF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 이제 주식에 투자해서 미국의 그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그 수익을 우리한테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줄 때 절세 계좌에서 줄 때는 이제 미국에서 15% 떼고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배당을 100원 받았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15%, 15원 떼고 우리한테 85원을 줬지만 국세청에서 15원 보존시켜서 100원을 입금해 줬어요. 근데 이제 작년 초부터 국세청이 그거 이제 못 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15% 떼고 왔는데 이거 이자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중과세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난리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말이 많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대안이 바로 크레딧 제도라는 대안이 나왔거든요. 그 제도는 뭐냐면 떼고 들어오면 85원만 우선 들어와요. 네. 예, 그렇지만은 15원을 냈잖아요, 외국에서. 그래서 15원에 대해서 크레딧을 쌓아주고 나중에 세금 낼 일이 있을 때 크레딧에서 먼저 내는 거예요. 아, 포인트 같은 느낌이.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 예, 그러면 연금저축, 뭐 복리효과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주식 배당에만 해당이 된다. 주식 매매 차익, 채권의 이자, 금 투자 이런 거는 다 그냥 동일하게 세금 없이 우리의 이제 절세 계좌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작가님과 지금 1부에서부터 2부, 3부까지 쭉 함께 하면서 ETF에 대한 이해도는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연금 계좌랑 일반 주식 계좌랑 ETF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우선은 연금 계좌는요, 기간이 장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변동성이 큰 시장에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익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연금은 어차피 연간 입금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입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점 분산 입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데 시점 분산 입금을 하면 우상향하는 자산에서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제 올라가 있을 거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S&P 500에 투자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얼마인가요? 수익률이 엄청 높죠.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쪽에는 조금 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 성장 자산으로. 네, 그렇지만 또 너무 변동성이 큰 섹터나 테마 이런 쪽보다는 조금 이제 패시브형, S&P 500이라든지 조금 더 기술 쪽에 하고 싶다. 그럼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렇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사는 것과 조금 분산 투자, 모아가는 전략과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적합할까요? 한 번에 목돈 투자하는 게 타점만 잘 맞추면 수익은 엄청 좋죠. 예, 그렇지만 자, 지금 이렇게 중동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이렇게 이제 위기감이 올라가고 유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치솟을 걸로는 안 봤거든요. 예, 이제 다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망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목돈을 내 확신에 의해서 한 번에 넣는데 이런 게 터졌다. 그러면 지금 꽤 많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해야 된다. 예, 아무리 내가 확신이 있어도 자기 확신 편향이 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할 때 편향에 대해서도 항상 인지를 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공포스러워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이 살 때 다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게 우리 사람의 특성이라서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거일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이제 그런 본능을 꾹꾹 누르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보통은 현금 비중을 몇 %씩 챙겨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전체 자산에서 뭐 한 반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분도 있고요. 예, 이제 유형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또 고수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제 많이 넣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돈은 특히 한 번에 투자하고 싶은 충동이 꽤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목돈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다는 거는 시장이 지금 계속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럼 고점에서는 정말 목돈을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투자하면 잘 되면 좋지만 고점에서는 이제 위험해요. 근데 고수들은 여기서 한 번에 투자 안 하거든요. 나눠서 투자하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IRP가 안전자산의 30%를 투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수익률을 좀 깎아먹지 않고 안전자산 30%를 좀 똑똑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자산 30%인 것을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70%는 조금 공격적으로 하지만 이 30% 안전자산을 단기 채권이나 뭐 CD금리 액티브, 뭐 ETF
ETF 이런 데 투자하면은 정기예금보다 약간 수익률을 더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포트폴리오의 받침을 좀 탄탄히 해주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면은 뭐 오히려 투자할 때 심리를 다스릴 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절세 우선순위를 정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거 같아요. 내가 이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 내 세금하고 내 건강보험료를 정말 실제로 얼마나 아껴주냐 이걸 좀 따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은데 실은 이제 20, 30대 분들은 이 세금하고 건강보험료가 피부에 안 와닿으실 수 있고요.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내 실제 수익이나 월배당을 깎아먹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뭐 ISA라든지 연금저축 IRP가 나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절약시켜준다. 예, 그럼 우선적으로 이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ETF에 대해서 저희가 1부부터 3부까지 쭉 함께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지난 영상에서 좀 정말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머니부티크 김정란 채널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또 제 책 나의 첫 월배당 ETF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절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결국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느냐 역시 장기적인 성과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알려주신 포트폴리오 전략 잘 활용하셔서요. 투자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정란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